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첫 세션을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그 인도 파견자 정병윤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첫 세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클립을 하나 따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도에 대한 뉴스를 오늘 그냥 바로 구글링을 했더니 두 개가 딱 눈에 띄어서 여러분과 먼저 아이스 브레이커로 한번 나눠보자 한번 띄워봤습니다. IMF가 발표했어요. 오늘 어제자 그 뉴스였고요. IMF가 보기에 인도의 성장률이 금년도 이제 7.5% GDP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이것이 아웃페이스 차이나 중국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 저 7.5%가 지금 현재 World Fastest Growing Rat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보고 있고, 향후 몇 년간 이 인도의 성장성에 대해서 IMF는 긍정적인 이 페이스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무디스가 또 오늘 재밌게 인도에 대한 그 신용도 평가를 내렸는데, 이제 뭐 긍정적으로 투자 긍정 포지티브 신호를 이제 이슈를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 무엇이냐? 제가 바로 이제 담당하게 될 그 2015년도 우리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유니언 버짓 2015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칫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큰 골자 위주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언 버짓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 향후 년도에 운용할 정책 기조와 그 정책 기조를 어떠한 세무적인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할 것이냐,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매 회계년도가 4월 1일부터 3월 30,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캘린더 이어를 쓰는 게 아니라 4월부터 3월 말까지의 기간을 1회계년도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내용을 보면 먼저 지금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아주 포지티브하게 지금 보고 있고, 각각의 요소들이 시너제틱하게 서로 선순환을 버추어스 서클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 페이지에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GDP는 이게 발표된 게 2월 28일이었고요. 당시에 7.4%를 이제 예상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오늘자 IMF 조사를 보면 7.5%죠. 그래서 오히려 7.4에서 상향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그전 정부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적자 이슈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석유, 금, 이런 머티리얼에 대한 수입이 경상 무역 적자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렉트로닉스, 이 전자제품 파츠에 대한 수입이나 완제품 수입이 많아져서 그것이 외환에 대한 부담과 또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인도 정부, 모디 정부의 1년 동안의 정책 운영 결과 안정적으로 좀 돼 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재정 적자도 상당히 물론 아직도 적자지만 좀 안정적으로 목표 대비해서 원활히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또 외자 유입, 그 다음에 금융 정책, 그 다음에 선섹스라고 불리우는 주가 모두 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경제 지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 정부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로서 인프라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디가 프라임 미니스터로 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지라트 주지지 않습니다.
그 구지라트 주지사를 하면서 구지라트주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그 업그레이드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세일즈를 많이 함으로써 외자가 많이 유입이 됐었고요. 이게 고용이라든지 많은 주 내에 경제 지표들이 올라가는 상당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모디 정부가 자기가 기존의 구지라트 주지사였을 때 경험했던 인프라스트럭처의 중요성을 2015년 유니언 버짓에서도 그대로 지금 레플리케이트하는, 반복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먼저 국가가 주도하는 펀드를 세우겠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전문 금융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채권에 대해서도 비관세로 해주겠다. 그래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다이렉트 인베스트를 그 데트 형식으로 직접 채권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 골자로 금융제도에 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디의 그 인프라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피해 흐름과 같은 금융을 역시 좀 제도를 정립을 다시 해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겠다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는 분릿의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공공 데트에 대해서 이제 정부 부채에 대한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 유입 관련해서도 그 RBI, 그 인도 중앙은행과 협의 절차에서 이런 통제력을 제고해서 외화에 대한 유입은 분명히 반갑게 받아들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통제는 엄격히 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그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꼭지가 바로 뱅킹입니다. 이 뱅킹에서는 뭐 파산 법률이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 법규 내에 들어왔고요. Alternative Investment Funds라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을 이 카테고리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외국계 기업들이 펀드 형태로 들어가기 수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두 가지 꼭지는 이제 인도 기업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 인도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의 그 해외 투자에 대한 촉진을 하려는 수단들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 제조회사를 인도회사가 설립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거점 설립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그 다이렉트 텍스, 우리 직접 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저희 이정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직접세, 간접세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고요. 직접세는 중앙 정부에서 직접 법을 만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디안 인컴 텍스를 통해서 중앙 정부가 그것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보시는 눈에 띄는 내용은 세율 인하입니다. 향후 4년간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겠다. 그리고 이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 1년 동안은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인하가 직접 이펙티브하는 시점은 2016년 4월 1일부터 그때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나 맹점은 스케줄이 안 나왔어요. 내년도 뭐 1%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뭐 가속적으로 2%, 1.5%, 1%로 조금씩 좀 많이 줄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뭐 해답은 아직 없고, 뭐 많은 사람들은 저 한국에서 그 이제 인도에 나가신 분들은 이거 믿어도 되는 거냐, 인도 정부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정말 믿어도 될지 이렇게 의심을 하시곤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모디 정부의 신뢰를 두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하에 대한 스케줄이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또 저희에게 임팩트를 주는 것은 로얄티와 우리 흔히 Fee for Technical Service라고 불리는 사용료에 대한 인도 세법상의 세율 인하입니다. 여태까지 위드홀딩 그 원천을 25%를 떼고 나머지를 100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기술료로 본사에 보내는 인도 제조회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태까지는 25는 위드홀딩을 했는데 그게 세율이 이제 10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실질적인 베네핏이 지금 인도에 진출한 요 로열티 및 사용료 거래를 하는 법인들에게는 긍정적인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반조세 회피 규정, 이게 가르라고 하는 규정인데 많은 외국계 투자 기업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저항 그리고 컨선들이 많았습니다. 규정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그 가능성들이 상당히 보였기 때문에 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소사이티에서 상당히 야 이거 정말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컸고요. 다행히 모디 정부는 이거는 원래는 2015년 4월 1일부터 직접 시행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이 있었지만 향후 2년 후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규정상에서 좀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내용도 좀 수정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뒤에 조금 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부유세 폐지했고요. 연소득 1크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1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소득 그 정도를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들에게 서차지를 추가로 좀 더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쉐어 트랜스퍼, 우리 보다폰 케이스 흔히 얘기하는 이 케이스에서 이슈가 됐던 그 간접 주식 양수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투자 기업의 컨설을 좀 줄여서 인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명확화된 데피니션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세제 역시, 그러니까 텍스 코드에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나 인도 내의 대기업들이 이거 좀 너무 그 과세 당국의 과세 세정상에서의 재량권에 우리가 휩쓸려서 과도한 과세 처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데피니션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certainty나 transparency 이런 그 투명성을 좀 제고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방금 제가 법인세 이 직접세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들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보시면 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이블을 한번 example로 사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괄호 안에는 개정 이전에 있었던 적용됐던 세율이고요. 괄호가 없는 부분은 이제 개정 이후의 세율입니다. 서차지 1% 이상의 2% 서차지의 효과 때문에 이펙티브한 텍스 레이트 유효세율은 약 0.7% 수준 정도로 좀 높아진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한세 제도가 인도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는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 제도랑 같은 취지의 제도이고요. 북 밸류 기준으로 특정 수준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최저 한세율인 18.5%는 반드시 내야 된다는 그런 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차지 2%, 2% additional surcharge 고효과 때문에 유효세율이 올라갔습니다. 배당분배사라고 한국은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예를 들면 인도 법인이 본사에 연도말 디스트리뷰션 배당을 할 때 실제 배당되는 금액 기준으로 10%는 배당분배세로 떼갔고요. 그게 일단 현행과 배당분배 세율은 동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차지 인상 효과 때문에 실효 떼가는 이런 배당분배 세율은 실효세율은 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로얄티
fee for technical service에 대한 withholding. 결론적으로는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한인도 조세 조약상 최저한세, 제한세율을 저희가 이용할 필요가 없고요. 인도 세법에 따른 인도 소득세법에 따른 withholding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업들에게는 베네핏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르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한 가지 그 15페이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가르의 첫 번째 발표됐던 시점은 2010년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이 가르를 이런 취지와 이런 목적과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2010년 8월부터 그것이 발효하는 시점까지 인터림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모든 해당 거래는 리트로액티브하게 비록 발효일은 2015년 3월 31일이지만 발표는 2010년에 했으니까 너희가 그 발효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요 기간 5년 동안이죠 거의 요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가르를 염두에 두고 컴플라이언스 준법을 해라 라는 게 약간 좀 너무나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고 발효도 안 됐는데 발표일 기준으로 이거를 집행하도록 하는 게 과거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2014년 4월 1일부터 발표하고 발표된 그 시점부터만 가르 적용을 하겠다고 좀 합리적으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 이 부분은 이제 안드라프라데시나 탈랑가나주 이 주는 사실 조금 내륙 지방에 있는 인도의 주고 다소 발전이 조금 경제적인 그 인베스트먼트가 덜 돼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 중에서 중앙정부가 향후에 고시하는 후미 지역, 이 backward area라는 부분을 고시할 때 그 지역에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가지 가속 상각이나 또는 소득 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겠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이렉트 텍스 설명을 하면서 저희 미스터 라지브 바조리아 씨 통해서 조금 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사실은 모디가 얘기하는 Make in India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인도의 여태까지는 인도가 IT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더 이상의 해답이 아니다. 인도는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그 매니팩처링 허브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산업에 대한 철학을 Make in India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반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measure, 어떤 조치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제가 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가격은 이렇습니다. 금년 2015년 유니언 버짓상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전 가격에 대한 개정안이 없어요. 굳이 따지면 이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특수관계자간 기업, 국내 A 기업과 그 기업 모 기업의 관계회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으면 그게 부당행위 계산, 시가상에서 그게 시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와 다른 가격을 적용했는지를 따지는데 인도도 유사하게 Specific Domestic Transaction이라는 인도 국내 거래에 대한 그런 규정, 그 정상 가격을 증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세 여부를 따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인도는 재미있게 국내 거래지만 국내 거래상에 적용되는 정상 가격, 시가 여부를 이전 가격 거래에 적용되는 다큐멘테이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거를 동일하게 국내 거래도 여기에 따라 다큐멘테이션하고 자료를 갖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요. 근데 자료를 가져야 되는 기준이 되는 프레시홀드, 특권자 간 거래 규모가
1년 동안에 5크로였는데 크로를 좀 올렸어요. 그래서 좀 작은 경우에는 이 다큐멘테이션 역시 준법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법 비용을 좀 줄여주는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몰 규정, 이것도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줬던 여러 세제 혜택에 대해서 선셋 클로즈의 기간을 좀 더 연장시켜서 투자 계속해라, 그리고 세제 혜택 주겠다, 이런 취지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에 대한 명확한 제도를 법에서 들여오겠다. 자, 그다음에 간접세제 개정안입니다. 이 간접세는 잠깐 말씀드리면 인도의 주정부가 관장하는 간접세가 있고요. 주법에 따라서 관장하는 간접세가 있고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간접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페더럴 가버먼트가 인액트를 하고 법을 만들고 여기에 인포스를 하고 이걸 법을 집행하는 세목은 관세, 그 다음에 제조세, 엑사이즈 텍스라고 부르는 제조세, 그 다음에 서비스 텍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세목에 대해서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통 변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벌과금이 너무 복잡했는데 이걸 좀 준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벌과금 규정 간소화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예규 규정을 여태까지는 외국계 기업만 사전 예규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인도 국내 기업도 사전 예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등록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텍스를 내기 위해서 세무소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한 4주에서 6주 걸렸는데 이걸 2주로 또는 빠른 데는 3일, 4일로 하겠다. 여기는 보이는 2일 이내에 등록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치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인보이스가 아주 이슈가 많이 됩니다. 간접세 관청에서 세무조사 나왔으면 많은 경우는 전자문서에 대해서 야 우리 이렇게 인보이스 있다 보여주게 되는데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그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첨예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법으로 인정해주자. 그리고 그것을 각 지방 세무서에도 시달을 시켜서 전자문서에 대한 인정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관세 부분은 먼저 기본 관세율은 10%로 유지. 그 다음에 기본 관세에 더해서 붙는 카운터베일링 듀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0.5% 인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효 관세율 인상. 듀티 인버전 현상이라고 부품을 수입을 하는 업체가 완제품을 수입을 해서 그냥 바이스를 하는 업체보다 그 FOB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럼 누가 과연 인도에서 팩토리 공장을 만들어서 부품을 수입해서 메이크 인디아 하겠냐. 그래서 이걸 이제 관세 역전 현상이라고 해서 이 현상 때문에 인도에 제조할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관세율을 상당히 인하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에 보시는 LED, LCD, 태블릿 PC, 우리나라 뭐 저명한 전자회사들에게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개선 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엑사이즈 듀티 세율 인상이 0.5% 됐고요. 우리 주민세 또는 교육세처럼 세금 위에 붙는 또 다른 세금인 이 에듀케이션 세스라는 부분이 제조세 이제 별도 세목으로 안 나오고요. 그냥 아예 0.5% 인상된 부분에 흡수됐습니다. 서비스세는 세율이 12.36%였다가 14%로 인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민세, 교육세 성격인 에듀케이션 세스도 이제 별도 세목으로 안 보이고 그냥 14%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제 좀 그 세목에 대한 심플리피케이션 작업을 좀 했습니다. 스와치 바라트 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라트가 인디아라는 그 힌디더라고요. 스와치는 깨끗한 그 클린 인디아 세스가 부과가 돼서 아직 이 세스가 어디에 부과될지 고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에너지 섹터라든지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좀 공해를 많이 방출시키는 그런 서비스의 경우에는
스와치 바라텍 세스가 부가적으로 2% 부과돼서 그런 앞으로 고시될 그러한 그 리스트에 있는 서비스의 경우는 16%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에너지 관련한 섹터, 그 다음에 철강 이런 쪽에는 스와치 바이오텍스가 부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부가세, Goods and Services Tax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 상으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뒤에서 저희 아눕 칼라바스 씨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맡은 부분은 다소 산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 한 번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션으로는 직접세 부분에 대한 세션을 좀 갖겠고요. 사실은 직접세나 간접세 이전 가격을 우리 딜로이트 인디아에 계신 분들이 영어로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다 보면 내용 전달이 100%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중간에 저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어서 저희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제가 크게 한국말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처음 보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이건 뭐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네? 라는 질문 포인트를 잡고 여기 나온 연사, 인도 연사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다소 토크쇼 형식으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어떻게 있습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영어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브리프하게 서머리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마조리아 씨, please. Good afternoon, everybody. Okay. Thanks, Brian. I'm Rajiv Bajoria, part of the direct tax practice from India. I'm a chartered accountant working in the field of direct tax for about 17-18 years now. And we have been dealing with many inbound companies which invest into India and help them with entry strategy, with the planning of capital structure, and also with regular compliance and litigation. So that is the brief introduction. I would request Brian to continue with that. 예, 버조리아 씨는 저희 딜로이트의 직접세 담당 이사시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 진출 그리고 투자 전략에 많은 지원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목 자체를 우리 인컴 텍스 인센티브를 뽑았습니다. 왜 인컴 텍스 인센티브를 뽑았냐? 우리나라 기업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도 모디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향후에 인도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인컴 텍스 인센티브에 대한 브리프를 먼저 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했어요. 자, 제조업 분야는 먼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계, 공장, 이 취득 원가의 20%의 additional depreciation을 허용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세이빙 이퀄먼트, 에너지 절약 장치, 환경 보호와 오염 장치, 이런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역시 가속 감가상각률 20% 추가 적용이 되고요. 신규 고용, 그러니까 워크맨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장을 증설했고 공장 라인에 새로운 신규 인력이 들어가면 그 인건비에 대한 가속상각도 인정해주겠다.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은 사내 R&D나 R&D 출자 공제에 대한 부분도 여기 텍스 인센티브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진출한 인도 제조 회사의 경우에
여러 가지의 텍스 인센티브가 지금 가용한 수단인데 어떤 수단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고려사항을 한번 여러분들의 인도법인 학생들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Hi Rajiv. As you see there's a beautiful incentives coming out. So for existing Korean company now in India, what would be the practical option that they could consider as a as for good benefit? In terms of depreciation, any company which is investing into India or which is already invested into India and wants to expand its operations, the finance minister or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a scheme wherein you will get additional depreciation of 20% over and above the regular depreciation of 15% that you get on the amounts invested into plant and machinery. Now, this has been done with a special, to provide a special impetu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because as the government wants more and more companies to invest into India and to manufacture in India, so the whole idea is to increase the amount of depreciation. Now, for example, you make an investment of $10,000 in plant and machinery, so you would get 15%, that is 1,500, and additional 20%, that is 2,000. So the first year depreciation would be $3,500. So that is insofar as the depreciation is concerned. And another point to be noted over here, the depreciation, even if you don't have, can you hear me? Keep it close to your lips. Even if you can't absorb or even if you don't have adequate profits in the initial year when you make an investment and the entire depreciation cannot be used against taxable profits, the depreciation can be carried forward infinitely and never lapses. So even if you are making, say, profits in the second or third or subsequent years, the depreciation which is allowed to you in the first year can be set off against those profits, so it never lapses per se. Thank you, 아주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중요한 게 새롭게 인정받은 이 감가상각비가 몇 년 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크레딧을 indefinitely 여러분의 인도 법인이 수익이 나는 시점이 그게 5년 후든 20년 후든 그 수익 나는 시점까지 캐리 포워드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가속공제가 세액을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세액에 대해서 향후에 충분히 이것을 감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nything? Yeah. The other major incentive which is there is in term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r the R&D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more and more companies to manufacture in India and to invest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 incentivizes people by providing incentive abated deduction of up to 200% for investment into R&D. Now, if you set up a R&D unit in India and use it for manufacturing in India, then any expenditure that you incur, except for land and building, even the capital expenditure in terms of plant and machinery, you get a weighted deduction of 200%. Similarly, all the revenue expenditure that is incurred for running the R&D unit, you would get a weighted deduction of 200%. 예, 이것도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의 인도 공장이 여태까지 R&D 기능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그 공장에 R&D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된다면 새로운 세제에 의해서 R&D 설비와 그다음에 그 R&D에 고용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200%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큰 투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조금 다른, 아까는 이제 그냥 R&D와 제조에 대한 인더스트리를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 간접, 인프라에 대한 부분, 특히나 파워 프로젝트, 전력 프로젝트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런 유사한 인센티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So we have, Rajiv, many power companies in Korea. We have very renowned construction companies as well in Korea who wants to maybe invest in India. Would these infrastructure related incentive and turnkey power project incentive can be applied to them? Infrastructure related incentives can be applied to companies if they take up development work. If they want to participate just as a contractor, then the benefits are not available. So if you incorporate a company and you act as a developer of an infrastructure project, then the said incentives would be available to the subsidiary that you form over there. But if you merely act as a contractor and somebody else is developing, you go there and execute the project and come back, then these incentives are not available, unfortunately. 오케이. 여러분 지금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컨트랙터로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 오너가 아니라 단순히 비딩을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따서 시공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로서 인도 프로젝트를 참여할 경우에는 여기에 적혀있는 인센티브는 여러분들이 인조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건설회사인데 우리가 시공자가 아니라 디벨로퍼로서 들어간다. 그렇다면 물론 인센티브의 활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어떻게 투자의 스트럭처를 잡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 직접 투자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투자에 대한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맨 오른쪽에 어프로벌 루트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이것을 외국인 투자진흥위원회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승인을 요청을 해야만, 그리고 그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그냥 오토매틱, 일단 신고만 하면 그냥 편하게 Foreign Investment 인베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로 저희 경험 보면 한 80% 정도는 다 왼쪽 위에 보시는 오토매틱 루트를 통해서 간단한 신고 절차로 투자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사업장에 대한 형태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컴퍼니, 법인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인도의 컴퍼니즈 액트 규정에 따른 분류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리에이전 오피스, 연락사무소 LO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브랜치 오피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오피스나 사이트 오피스, 거기에 비해서 왼쪽에 LLP, joint venture, 그 다음에 wholly owned subsidiary나 JV 이런 것들이 사업장 형태로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크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진출에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일 때 도움이, 어떤 형태로 진출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가 특히 드는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Rajiv, maybe many companies may look into investing in India, but they do not know what form is the best fit for them. So maybe there are many scenarios. Can you exemplify one scenario? In that case, which form will be best? Sure. Any investment into India or any activity in India by a foreign company which wants to invest into India or wants to do business in India is broadly regulated by the Reserve Bank of India under the exchange control mechanism. Now, they are broadly these 6 baskets or 6 kinds of entities or forms of presence, as I would call it, which are possible. Now, I would deal with very briefly each one of them as to the suitability of each one of them to a given situation.
Now, a liaison office can only do, as the name suggests, licensing activities. Any commercial activity is not permitted under a liaison office. So, if a Korean company wants to get into India only to promote its goods which are being manufactured or services which are being rendered out of Korea, and they don't want to set up a commercial establishment in India, then a liaison office could be used for promoting the Korean company in India. So if that is the objective, then liaison office is the best fit. What about a company who wants to invest as a manufacturer? For manufacturing, you have to come to a wholly owned subsidiary, or if you are entering into a JV kind of a situation, then an incorporated JV, that would be the best form of entity if you want to manufacture. Because even a branch would not allow you a manufacturing activity, but a trading activity if you want to do, you can do it through the branch. And if you are only coming in to execute a contract that you have in India, then a project office suits the best, because that is the form which is again under the automatic route. Once you have a contract, you establish a project office, execute the contract, and wind up the project office. 요약하면 그 인도 진출 목적이 제한적인 회사나 제품에 대한 소개 수준의 프로모션 수준에 입각한다면 그러면 리에이선 오피스가 좋을 것 같고, 한시적으로 3년, 4년 정도의 프로젝트만 하고 떠날 목적이 있다면 굳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로젝트 오피스 형태로 잠깐 머물다가 엑시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조회사는 당연히 고잉 컨선을 염두를 하시기 때문에 JV나 또 법인 형태, 홀리 온 서브시디어리가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에 대한 고려사항은 뭐냐? 너무나 명백한 얘기를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무적인 고려와 또 사업적인 고려를 다 필요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만약 투자를 결정했으면 어떤 그 캐피털 스트럭처, 자본 조달 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뭐 당연히 에코티 주식이 있겠고, 오른쪽에 부채 형태가 다 가능하고요. 여기서 보시는 거는 우선주 중에서 이 부채로 간주, 이 ECB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결국 외부의 그 상업 대여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on-Convertible Equity이지만 그 트리트먼트는 데트로 트리트먼트를 한다, 부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 부채의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채무 디벤처, 채권 발행을 해서 채권 증설을 통한 부채 조달이 가능하고, Foreign Currency Convertible Bonds, 그러니까 해외에 그 이슈를 하는 형태로 부채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CCD, 이거는 Compulsory Convertible Debenture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채로 처음에 이슈는 됐지만, 발행은 됐지만 특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식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부채를 묻혀 있어도 취급은 에코티로 하는 그런 부채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그 법인을 만약 우리가 세운다면 최소 자본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보통. 그리고 뭐 부채 대 그 자본의 비율은 경험상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Rajiv, in case we just open up a small subsidiary, for example, import and selling distribution in India, based on your experience, what would be the minimum capital they want to require? And based on your experience, what is the debt to equity ratio that you normally see in the market?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for incorporating a company in India is 100,000 rupees for incorporating a private limited company, and
ratio per se. But if you want to get ECBs into India, then ECBs have a restricted end use at the first place. And secondly, under the automatic route, ECB is allowed to the ratio of 1:4. So if you have 100 as capital, up to 400 ECB you can get under the automatic route. If you go in for an approval from RBI, then up to 700 is allowed as ECB. So that is broadly the debt equity ratio which you can have insofar as the foreign equity and debt is concerned. 예, 그 ECB로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그 인도 법인들이 ECB 형태로 자본 조달을 하게 되는데 ECB가 사용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로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랜드, 땅을 사거나 이런 거는 ECB를 통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그 규모에 따른 그 제한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회사를 세울 때 미니멈 그 에코티는 10만 루피,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75만 원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에코티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각 자본 조달 형태의 장단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성을 한번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 한번 말씀 주십시오. 자, 이제 사업을 해서 여러분이 그 수익이 나고 이 과실을 어떻게 본국 송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터치하고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repatriation, 과실 송금의 두 가지 큰 축으로 원금 어떻게 송금할 거냐, 그리고 이 원금을 통해서 투자해서 이 이익이 났으면 이 이익을 어떻게 송금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겠고요. 자명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익 송금상 이 세무상의 그 공제가 디덕션, 세무적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궁금한데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은 더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라집 바조리아 씨의 경험이나 엑시트 했을 때 어떤 점이 이슈가 됐었다, 이런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o Rajiv, we have very clean idea about the ways that you can repatriate your money in terms of exiting India. So let us hear from you. Based on your experience, which were the most crucial challenge by the tax office or Indian any government authority, and what would be your observation how to avoid, how to divert those challenges? In terms of repatriation, there are two aspects. One is the regular repatriation of regular income earned in India, and the other aspect being the repatriation of the capital per se. Now, in terms of repatriation of regular income, any debt instrument that we use, whether it is an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or a compulsorily convertible debenture, the entire interest is tax deductible in India. So you can pay interest, get a deduction in India. So effectively you get a 30% tax break on the interest that is paid. And currently the withholding tax applicable in India for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is only 5%. So that gives you a huge tax arbitrage, because you're paying 5% tax in India on that income and getting it back to Korea, whereas the Indian company gets a tax break of 30%. So that works very well insofar as income repatriation is concerned. And for capital repatriation, the debt instruments typically are redeemable. So at the time of maturity, it can be redeemed, so entire capital can come back. And insofar as equity is concerned, there are various schemes under the Companies Act by which the capital can be either bought back by the company itself, or you could go in for a capital reduction scheme and repay the capital. 제가 들렸던 가장 중요한 이슈 또는 장점은 결국
그 디벤처에 대해서 이자를 우리가 원금 송금할 때 5% 원천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도에 그거를 쟁여놓고 있는 것보다 이것을 디벤처 통한 이자 송금을 통해 5%만 캐시아웃을 하고 거기에 대한 캐시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그 스킴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답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을 저희가 EPC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 많은 회사가 아까 모디 정권의 EPC,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EPC 계약 시 사실은 많은 경우 게임이 결정이 납니다. 프로젝트 오너와 우리가 컨트랙트로 들어갈 때 어떤 계약 구조에 사인이 된 계약서를 갖고 있냐에 따라 우리의 텍스 세이빙이 있을 것이냐, 텍스 리키지가 있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간접세에 많은 그 배경이 있겠지만 간단히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본사는 EPC 계약의 주체입니다. 본사는 인플로이어, 프로젝트 오너로부터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만든 국외 물품, 오프쇼어 서플라이를 인도로 보내고요. 동시에 그거를 인스톨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국 우리 본사 기술자가 있으니까 본사 기술자가 파견이 돼서 하는 그런 오프쇼어 서비스 부분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이트에서 이것을 이행할 때 필요한 이 인도에 있는 국내 물품들을 퍼처스하는 온쇼어 서플라이가 필요할 거고 또 뭐 인도의 싼 인력들이 가서 설치하고 치우고 할 때 온쇼어 서비스가 다시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에 읽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계약들이 체결이 될 겁니다.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과세관청이 이걸 가지고 가만두냐? 저희 경험상 과세관청의 포지션은 야 이거 너희가 본사가 서플라이 계약을 체결하고 뭐 온쇼 옵쇼 했지만 계약이 실제 이행되는 인도의 사업장에서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옵쇼와 옵쇼 서플라이나 그 서비스 부분을 다 인도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제가 하기보다는 우리 라집 씨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라집, we see very unhappy case in our hand. We believe our offshore supply and our offshore services are in a separate contract. And tax officers say, no, it should be taxed here in India. So what is your observation? How frequent these tax challenges really happen? Tax challenges more or less happen in every case where there is a significant contract. So the tax officer would take a position that the entire receipts are taxable in India and the contract cannot be split into offshore and onshore component. The entire receipts that are there on the contract should be brought to tax in India. Having said that, that is the position from where the tax officers start off. But over a period of time, we have had judgments from various tribunals and high courts wherein it has been held, and if the contract is structured in a proper manner in the beginning, then it helps us in taking a position that the offshore supply and services should not be taxed in India. So the real importance is of structuring the contract at an initial stage wherein you are bidding for the contract. That stage itself, if the contract is structured and worded properly, this defense can be built up, and we have, we are in the course of litigating for many of the Korean companies as well, and companies from other jurisdictions which are facing these challenges, but we have successfully defended them in the past, and in the future also we don't really see a challenge in defending it. But yes, you have to go through that cycle of facing the tax challenge every year, because the tax
officer unfortunately does not change his position and they keep on litigating at the higher level. So till it is decided at the Supreme Court, the tax officer would continue to litigate. So that is one pain point which you have to go through, of going through that litigation every year. But having said that, if it is structured in a proper manner, that can be defended. So you said having a structure in earlier stage. Give us example how earlier and in what manner Korean companies have to prepare in the contracting stage or negotiation stage. Typically, when you are participating in a tender, so at the bidding stage itself, the contract is worded in a particular manner, or there are certain terms and conditions which the project owner or the employer will. And we have seen in our experience, if we go and talk to them, they are willing to modify certain terms of the contract, which keeps the commercial objective intact, keeps their risk intact. So the risk, the way they want the risk to be transferred, that is not disturbed. So without disturbing the broad commercial and risk parameters, you can still work around the payment terms, the delivery terms, and how the contract will be executed, how do you bifurcate the receipts. Once all of that is done in a proper manner, the contract can be defended from a direct tax and indirect tax perspective. 오케이.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만약 해외 사업에 비딩에 들어가서 비딩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프로젝트 오너하고 실제 계약에 대해서 코스팅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를 컨트랙트에 반영하는 과정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 반영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여러 니고시에이션이 있겠고요. 그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오프쇼어 부분이 인도 내에서 과세 대상이 안 되는 스킴을 저희가 박아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연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라지비 씨는 그렇게 얼리 스테이지에 인볼브를 어드바이징 통해서 하셔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사항을 디자인해서 놓는다면,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세무당국이 과세할까 말까 조사를 할 때 충분히 디펜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텍스페어가 윈한 그런 여러 코트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트 케이스에서의 주요한 포인트들을 역시 우리의 계약서에서 최대한 살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What else can you say other than preparing in advance? You can advise any further thing for avoiding this challenge, Rajib? See, preparing in advance obviously is the key to be able to defend the contract. The other thing which one can do in order to avoid this repeated litigation, there is a forum called Authority for Advance Ruling. So what one can do is apply to the Authority for Advance Ruling and get the ruling on the contract. The real advantage of that is, as long as my facts remain the same, then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e contract, say the contract is for 2 years, 3 years, 4 years, or maybe longer. So for entire duration of the contract, once I get a ruling, and which can also be obtained in advance, that ruling would apply across the years. So I don't have to go through repeated litigation cycles for the same contract. Otherwise, if the contract is for 5 years, I have to go through 5 cycles of litigation. Here it is a one-time effort. Once I make it at the beginning of the contract,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e contract, I don't have to go through that pain again. 라지브 씨 얘기는 사전 예규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사전 예규 한번 받으면 사전 예규가 나올 때까지 아마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3년은 걸려요. 긴 기간이죠. 우리나라는 아마 국세청 사전 예규가 가면 빠르면 5개월, 6개월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인도도 사전 예규에 대한 별도 관청이 있고요. 그 관청에 자,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본사가 쏘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인도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얘기 좀 달라 이런 신청을 하실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년 과세당국으로부터 동일한 세무조사를 받고 한 번 세무조사 결과 과세 처분이 되면 똑같은 이슈는 당연히 내년도에 와서 아무리 그게 그 코트나 아니면 상위 불복 기관에 올라가도 동일하게 계속 조사관이 때립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고통스러운 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원 큐에 한 큐에 그 사전 예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경험적으로는 좀 더 그 고통이 덜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이 직접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간접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ajiv, thank you so much. Very helpful comments. Thank you. 간접세 부분 바로 시작하겠는데 우리 아누프 칼라바스 씨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아누프 칼라바스 씨는 저희랑 같이 이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분이 또 그 인도의 저명한 아주 유명한 그 정유회사에서 실제 텍스 매니저로 15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과세 당국이 어떻게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걸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 디테일한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문제는 인다이렉트 텍스 간접세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슈를 하나 아주 영어로 케이스 스페시픽, 팩트 스페시픽한 답변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안욱 씨의 그 발표의 주요 주제는 조금 그 약간 제너럴한 부분으로 좀 자료를 잡아왔습니다. 먼저 안욱, can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to the audience, please? You have mic? Hello. Yeah, thank you for being for Manu. I work as a director in the direct tax practice. I spent, I've been practicing in direct tax for the last 25 years. Initially, I used to work with many industries. Last 10 years or so, I've been in consulting. So I have a brief background. I've been working with assisting many companies, including Korean companies, in structuring the transaction, regular advisory, as well as implementation. 예, 그 앞서 디렉트 텍스의 마지막 부분이 EPC 계약의 스트럭처링에 대한 얘기였는데 디렉트 텍스 관점에서의 스트럭처링뿐만 아니라 이 간접세 부분의 스트럭처링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접세는 물품이 인도 내에서 주간에 이동되거나 서비스가 이동될 때는 그게 텍서블 이벤트가 돼서 간접세를 트리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물품을 처음에 입고시키고 어디에 스토킹 키핑을 하고 어디에서 이걸 팔지를 로지스티컬리 잘 처음부터 짜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세금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아누비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인도 자유무역협정 세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파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그 주한인도상공회에서도 세파를 기점으로 해서 설립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 1월 1일부터 이게 정식 발효가 됐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국 간 무역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그 양어 스케줄에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관세율이 그 카테고리별 양어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So Anup, at this point, you just raised SEPA Korea-India FTA as your first page. What are your observation and how these SEPA may impact on Korean companies? The FTA with Korea is one of the best FTAs any country has with India. Now, Indian economy has been growing at a fantastic rate. Today, sometime back, you had seen that IMF is expecting Indian economy to be growing, to be overtaking China in terms of growth percentage, and for a while that this will be the growth engine for the world. So there is a lot of appetite for consumption of goods, and importing into India any goods which are imported into India is subject to customs duty.
So what is achieved through the free trade agreement is that you get a preferential treatment. That means compared to import from any other country, the goods that are of Korean origin will be taxed at a lesser rate, and therefore you will have better access to the market. It will be economically more competitive, and you can strategically look at exploiting the Indian market in an advantageous terms. 사실 제일 원론적인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 귀에 딱 들리는 거는 코리아 인디아 FTA, 세파가 여태까지 인도가 체결한 모든 다른 나라와의 FTA 중에서 가장 preferable한 세파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오리진을 둔 그런 재화의 낮은 관세율을 통해서 인도가 한국 기업에 진출하는 전략적 허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관점, 시각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Can you then describe 그 코리아 오리진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Can you please elaborate what the Korean origin constitute? Actually, Korean origin means that first and foremost the goods have to be manufactured in Korea and it has to be exported out of Korea. So these are the two key conditions. But it doesn't mean that every component of the product need to be manufactured in Korea. You can import certain key components from any part of the world, as long as you carry out some activities which will roughly give about 35% value addition. This will be deemed as manufactured in Korea, and you will be eligible for importing the goods at a concessional rate into India. To give you an example, if there is a Chinese company, they bring the goods directly into India, there will be a higher customs duty, say about 10% plus, whereas the same 70% of those goods have been brought into Korea. You do an assembly here, send it across to India with a 35% 35% value addition, then you are eligible for concessional rate of duty, which could be in the range of 0 to 50% of the duty. That is, it could vary from 0 to 5% depending on the categorization. But wherever Korean companies have got a strength or is the key forte, like electronics, steel, automobile and all, there is a substantial reduction, almost nearing towards zero in the days to come. So what you could probably look at is strengthening Korea as a manufacturing or an assembling base and exporting out of Korea and get the benefit of lesser customs duty and exploiting the market in a better manner. 예, 그 제가 또 들렸던 얘기 중에 한국의 오리진을 둔, 모든 게 다 한국에서 올 필요는 없고 한국의 오리진을 둔 그 부품의 밸류가 전체 FOB 가격의 35%만 이상이 되면 세파에서 규정하는 여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 회사의 중국 법인에서 인도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키 컴포넌트가 중국 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키 컴포넌트의 밸류가 중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전체 밸류 35% 이상이 한국에서 원자재 만들어서 간 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비록 중국에서 물건이 간다 하더라도 코리아 인도 세파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게 제가 들었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보시는 이 양형율표를 참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아까 그 계속 말씀드린 인센티브, 이 디렉트 텍스 관점에서의 인센티브 있었고, 그럼 이 인도, Make in India라는 이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인다이렉트 텍스, 간접세 부분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FTA와 관계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보다 한국과 체결한 FTA에 있는 양호율 기준이 상당히 저렴하고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를 거점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여기 인도의 그 마켓시어를 늘리려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관세 부분에서 우리가 더 낮은 가격의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인도에 대한 진출 전략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제조업자 입장에서의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아눕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아눕, we have list up certain benefits that a Korean manufacturer operating in India could enjoy. What would be the single most beneficial item that you can think of that really ineffectively right away they can use? See, broadly, there will be two things which you need to keep in mind when you are entering into the Indian market. It's a large market, therefore the first and foremost would be that where do you want to put the plant? Once you decide the location, the government gives a number of incentives. Broadly, if the investment is in excess of $100 billion, then you can negotiate and get in most of the states you can negotiate and get a custom-made incentive package for you, wherein substantial investment is subsidized, land is subsidized, you get electricity and water subsidized, so a number of subsidies or incentives comes in if the project is really large and it's purely based on negotiation. If the project is of a smaller size, most of the provinces or states in India have got custom-made packages. So you need to look at which is the state that gives you the best of the incentives. It could be in the form of, say, getting electricity duty, power tariff subsidy, water free, or it could be in the sense of getting some infrastructure support, or there could be a deferment of payment of taxes and all that. So you need to really look at which is the state which gives you maximum incentive when you are deciding to set up a plant in India. That is number one. How you can get the benefit from the state government? You said very good state government incentive. How you could get it? See, if it is quite a large project, we have the information of what is the trend in the trend or what is the kind of benefits to expect from the government. So we could tell you that, okay, these are the 4 things to ask for or 5 things to negotiate for. And this has been the trend or what has been the trend in a particular state. That helps you in framing your requirements, because once you send the requirements to the government for consideration, the chances are that they may not accept any supplementary. So that will be the basis of negotiation. Any additional demands they may not accept. So Can I stop you for interpretation? 지금 많은 제조업자에게 주정부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을 말씀을 열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조업의 플랜이 있으면 먼저 주정부 담당자를 접촉을 해서 담당자에게 우리의 계획 이렇다. 두 번째, 이런 계획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주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더라 하면서 네고시에이션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네고시에이션, you just talked about the necessary negotiation happening between potential investor and state government officials. Yeah, we can actually assist you in that. We can prepare the application, we can set up meetings with the authorities. We can exactly guide you what are the incentives they have given to other industries in the past. So you can say most of the state governments in India is pretty much open up and friendly to discussion and negotiation with the potential investor. You could say that? Yeah, I mean, there is in fact a competition between various states to back the industrial project, because that gives a lot of employment opportunity. So where the employment opportunity is significant, many states, if you negotiate with multiple states, the chances are that you will get better incentives. 지금 주별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경쟁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자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절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한 2-3개 주를 아비트라지식으로 접촉을 해서 스테이트 인센티브를 추구를 하신다면 맥시멈하게 어떤 여기 예외로 예시된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Thank you, Anup. Now,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간접세에 대한 체계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라 함은 인도의 중앙정부,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법률을 만들고 시행을 직접 하고 있는 세금이고요. 지방세는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세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excise duty라고 하는 물품세, 서비스세, 그 다음에 주민세나 기타 세금 위의 세금인 세스, 판매세 등이 있겠고요. 지방세는 부가세, VAT, 그 다음에 진입세, 입시세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부가세는 어느 때 부과되냐? 예를 들면 한 주 내에서 물건이 이동됐다. 주 간이 이동이 아니라 주 내에서 물품이 셀러 바이어 사이에 이동되면 그거는 부가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A주에서 B주로 주간 이동이 됐을 때는 여기서 보시는 판매세인 중앙세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So now I'll just briefly explain to the audience. This is Indian indirect tax system. 아누에게 물어보는 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복잡한 인도의 간접세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What is the observ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se each indirect tax items, and what would be India government's next move? Can you briefly explain? Yeah, and as you see, these multiple taxes. So this multiplicity of taxes is putting a lot of pressure on the companies in terms of compliance, as well as in terms of operating the business in India. So the government of India is looking forward to, or has already announced its intentions to change the tax structure to a GST, that's a goods and service tax. Now, goods and service tax is aligned to the international method of taxing goods and services. Broadly, there will be two types of taxes. One is the CGST. Central GST를 중앙 정부에서 집행하는 Central GST고요. Central GST. Okay. And there will be the provincial government will tax under SGST. So whatever is the current taxes collected by the central, most of the current taxes colle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ll be merged, and you need to have only one tax. You need to pay only one tax, and you need to have only one compliance. Similarly, for the state, most of the taxes will be merged into an SGST basket, and you need to pay only one tax and one compliance. So that is going to be a big relief for removal of difficulty for doing business in India. 이 복잡한 간접세 관련해서 처음에 얘기를 한 거는 세목별로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관세면 관세만 조사, 판매세는 판매세만 조사.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간접세 관청에 각 세목별로 매번 세무조사를 세목별로 받아야 되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고요. 세무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매년 그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세목별로 상당한 복잡한 준법 비용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GST를 통해서 상당히 저감될 것이다. 그래서 과세 당국 입장에서의 그 과세 행정도 단순화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준법 비용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낮아질 것으로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여기 그 13페이지는 여기 얘기했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일단 GST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주간의 이해 관계가 상당히 첨예했기 때문에 잘 사는 주는 당연히 자신의 과세권을 상당히 중앙정부나 또는 자신의 포켓에서 못 사는 주에게 그 과세 세금을 줘야 되는 버짓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모디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것에 대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해외 투자자들의 인도 투자에 상당한 컨설을 주고 있다는 그런 공감대 하에서 이거를 내년
2016년 4월에는 반드시 도입하겠다라고 거듭 재무장관을 통해서 아론 자인틀리 장관을 통해서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입 배경과 도입 방법 같은 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So Anup, let us summarize our discussion for you to speak about what is your observation for these new indirect tax system on impacting. What is their impact on Korean companies going forward, and how Korean company prepare this new wave? See, because the GST will be the biggest change that will be experienced by the Indian industry in the last 50 years or so. The impact will be positive. World Bank has, when the new Prime Minister, Mr. Modi, was thinking about the reforms that are required to be implemented in India, World Bank has recommended that the single biggest reform we need to bring about is GST. And if GST is implemented in India, the growth rate of India will go up by 100 basis points. How it's, therefore, every company will have impact of GST, and the way you prepare about it is currently lot. So how is it going to impact? Now currently there is a central government, so many tax registrations you have a pricing model based on the current tax. Going forward, there will be a new tax and there will be a new rate. So first and foremost, you need to look at whether your contract allows for increase or decrease in tax. How is it going to be contractually dealt with? Whether the contract is robust enough to look into the GST, to the increase or decrease in GST rates. GST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판매, 마케팅 전략, 공급, 로지스틱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이 지금 현황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스터디가 일단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Yeah, so first is the tax cost, second is that you will have to change the entire system, right from accounting system, because accounts currently capture for taxes. Going forward, what is going to be captured is a different number of line items. So you need to look at the accounting system, you need to look at the internal control, that is, if there is any internal audit, internal process note, you need to revise it. You need to change the account, the logistics, because currently the logistics is planned on the basis of tax optimization. There's a lot of leakage in the current system of taxes, and what GST looks at achieving is that movement of goods from one end to another end of India will be seamless without any tax leakage. So, the current logistics need to be completely revamped.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로지스틱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어카운팅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리키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펀드가 어떻게 더 원활히 될 수 있는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검토는 필요하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여기에 이제 저희 딜로이트의 경험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잠깐 적어놨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아누, what is the expectation for the GST rate, tax rate? Tax rate is highly debated, but what we expect is that on goods and services it will be anywhere between 21 to 27%. 21 to 27? 예,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정부에서 처음 얘기한 건 이제 GST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25%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누비 보는
I want to know the source. 21%에서 26%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게 지금 현황에 적용되고 있는 15%, 12.36 이런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스트럭처를 얘기를 하고 북 어카운트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세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차피 부가세는 패스트루가 돼서 다음 그 우리 공급자에게 전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실 때 이 텍스 레이트가 혹시나 만약 리키지가 생기면 우리한테 캐시 임팩트가 크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GST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본사 차원에서 나가 계신 관리 담당들, 인도 관리 담당들이나 MD분들에게 꼭 챙기셔야 될 문제라고 감히 조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지났는데요. 지금 4시 40분입니다. 그래서 4시 55분까지 세션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55분부터 한 40분만 하고 우리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Anu.